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투자 관리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투자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10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든가 투자 관리가 뭔지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배분에 대한 설계나 실행,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어쨌든 가만히 보면 좀 생소하고 낯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당황해 하십니다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 분량이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좀 정형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나오는 곳 위주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집중하시면 10문제 다 맞을 거고요. 조금 소홀히 하신다 그러면 8문제 이상은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과 관련돼 가지고 봤을 때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뭘까요? 자산 배분. 그렇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 뉘앙스를 그대로 끌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 수준이 좀 다른 자산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 자금 자체를 배분해서요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그렇군 정도 이해하시는 정도면 되는 거니까요. 심각하게 암기하려고 하실 것까지는 없다. 근데 이 자산 배분은요, 크게 이종 간에 대한 자산 배분과 동일 자산 간에 대한 자산 배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이종 간에 대한 자산 배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처럼 각기 다른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하겠다. 일례로 주식에 60% 투자하고요, 채권에 40%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종 자산 간에 대한 자산 배분이다라고 한다면, 동일 자산 간에 대한 자산 배분은 뭘까요? 동일한 자산 내에 예를 들어서 주식입니다라고 한다면, 주식이라는 종목 하에서 국가별, 업종별, 그리고 스타일별로 해가지고 배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동일 자산 간에 대한 자산 배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걸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종 자산 간에 대한 자산 배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배분입니다 라는 거, 즉 주식과 채권 또는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배분이 되는 거고, 동일 자산 간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요, 일종의 그냥 포트폴리오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쉽게 주어진다면, 여기서 자산 배분이라 한다면 이종 간에 대한 자산 배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다. 동일 간에 대한 자산 배분을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할까? 그 필요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포트폴리오 아무래도 수익률이죠. 수익률의 절대적인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단기적인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쉽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이 대개가 되어 계실 거고요. 지금은 아마 대박나 억대 백만장자가 되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투자 성과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여러분들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한지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만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투자 대상에 대한 자산군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요,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 뭐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주식과 채권은 물론이고 부동산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상화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신종 바생상권 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자산군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정말로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 간에 대한 자금 이동이 자율화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지문에 감소됐다 그러면 틀려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요 정도에서 깔짝깔짝거리게 되면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멀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증대되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산 배분 효과가요 투자 수익률에 정말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 그 다음에 투자 종목, 그 다음에 투자 시점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보세요. 거의 92% 육박하게 이 자산 배분이 수익률에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죠. 매매 타이밍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자산 배분이어야말로 수익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한지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단골로 나온다. 이번 시험에 나온다에 한 표 걸겠다.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99%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장 예측이라든가 종목 선택 이런 것들이 왜 영향도가 낮을까라고 했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시장의 정말 높은 변동성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눈 뜨고 나니까 갑자기 막 내려갑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맞췄다가 하더라도요. 사실상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팔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다 감안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그래서 종목 선택이라든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거야말로 정말로 수익률에 높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투자 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산 배분이라는 겁니다. 자산 배분. 그럼 투자 관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 투자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이를 운용을 하고요. 또 처분하게 되는 일종의 투자 과정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을 취득해서 운영해서 매각에까지 이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그냥 우리가 투자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투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세 가지 과제, 숙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 했더니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종목 선택, 그리고 투자 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배분, 즉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사고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관리에 있어서 항상 숙제로 따라오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수익을 놓고 봤을 때, 그쵸? 예, 중요한 부분들, 뭘 먼저 할 것이냐, 뭘 먼저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봤을 때는 자산 배분 이후에 종목을 선택하는 하향식, 탑다운 방식이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산 배분을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투자 성과의 우수한 부분을 보여주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에 방이 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할게요. 4개가 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방에 4개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방은 뭘로 쓰고, 이 방은 뭘로 쓰고, 이 방은 뭘로 쓰고, 여기는 뭘로 쓰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한 다음에, 각각의 용도에 맞는 가구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것이 조금 더 방의 효율성,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구를 먼저 다 집어넣고, 거기에 분위기에 맞는 용도로 방을 쓸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방은 침실, 이 방은 공부방, 이 방은 뭐 이렇게 옷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딱 꾸며놓고 가구를 배치시켜 주는 게 효율적으로 방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산을 잘 배분시켜 놓고요. 주식과 채권에 대한 거 어떻게 가겠다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종목은 뭘로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사고 파는 시점을 결정하는 게 성과의 우수한 결과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기억해 두세요. 순서는 일단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배분한 다음에 종목을 선택한다. 요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를 딱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산을 배분시키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종목을 선택하면서 이 이후에 수정하고 사후 통제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순서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자산 배분 설계와 실행과 관련돼서 내다보게 되면 재무 목표라는 게 있고요. 투자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요. 결이 좀 다르다. 재무 목표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격을 취득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리고 현업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애들의 교육과 애들의 결혼과 아니면 나에 대한 노후와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재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재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은퇴 자금, 교육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사업 자금 마련, 뭐 결혼 자금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게 들어가는 게 바로 투자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투자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투자 목표를 정해놓고 재무 목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투자 목표 설정하기 전에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한다. 인생의 방향점을 딱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솔루션과 그 다음에 길을 가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목표를 구체화해야 목표 금액과 시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은퇴다 그러면 나는 65세에 은퇴할 거예요. 이게 재무 목표거든요.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돈을 써야겠습니다. 이거예요. 은퇴 생활을 위한 재무 목표를 정한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겠다. 돈을 이때부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야겠다. 이 마련하는 과정이 바로 투자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부합되는 투자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든가 투자자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도 함께 고려되어져야겠다.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한 위험 수용도, 그리고 세금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투자 목표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여러분들 투자 목표는요, 재무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설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투자 목표 전에 재무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집단이라는 게 뭘까요? 자산 집단. 뭔가가 모여서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배분의 대상을 사실상 개별 증권, 주식 종목 하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증권이 모여진 어떤 클래스, 자산군을 얘기한다. 이걸 우리가 자산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우리 아이들 한 명을 자산 집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진 한 반, 여기를 우리가 자산 집단이다. 클래스를 우리가 자산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자산 집단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봐야 두 개입니다만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에 대한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분산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애들이 모여줘야겠다. 정말 많은 애들이 모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애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자산 집단 내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말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겠다. 많은 아이들이 한 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학생들 운동장으로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르르 다 나가버립니다. 그 반에는 아무도 안 남았어요. 네? 남학생만 있는 겁니다. 또 거꾸로, 여학생들 운동장에 모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르르 나갑니다. 한 반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서 애들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눠줘야겠다. 그게 뭐냐면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좀 낮아서 분산 투자할 때 위험 감소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한 반에 예를 들어서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어 줘야, 남학생 나오세요. 그럼 남학생이 나가더라도 뭡니까? 이 반에 여학생이 남아있잖아요. 달리기 선수들 예를 들어서 보면 다 단거리만 뜁니다. 100m만 뛰어요. 마라톤 아무도 안 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m 뛰는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 뛰는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좀 모여져 있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자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어야겠다. 분산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그들 간에 대한 관계,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독립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는 점 꼭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집단의 유형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는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 자산과 또 하나는 투자 자산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근데 이자 지급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 은행 가가지고 내가 1년짜리 적금을 붓겠습니다. 예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몇 %? 가입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가입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자 지급형 자산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투자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수익이 얼마큼 나 모르는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걸 우리가 투자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벤치마크라는 게 나오는데, 벤치마크가 뭐가 되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거,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기준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벤치마크. 자, 자금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는 기준 지표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벤치마크를 딱 봤더니 주식의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또 주식도요,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타났다면, 아, 이거는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모습이구나. 아, 여기는 정말 그 유동성을 강조시키는 거구나. 여기는 안정성을 강조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벤치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집단의 투자 성과라든가 또 위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벤치마크가 설정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벤치마크를 보고서 이제 운영을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가고 있는데 아, 나중에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거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사전에 딱 그걸 결정해 놓고, 아, 수익은 이만큼 났고, 위험은 이런데, 이거에 비해서는 좋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일단 해 놓고 난 다음에 벤치마크를 들이밀어 버리면은, 이건 뭡니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벤치마크가 설정이 돼줘야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성과가 어쩌고 위험은 어쩌고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운영하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 네? 운영자에 대한 운영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주식의 50%, 그 다음에 채권에 50%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약간 중립적인 성향으로서 자산을 운영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주식에 100%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와우, 이거는 뭐 아니면 돈데? 뭐 이런 느낌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운영자의 그 투자 성향을 벤치마크를 보더라도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단도 되겠다. 결국에는 벤치마크를 따라서 가는데 이 주식 이만큼 났어 라고 했을 때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평가를 이걸 갖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했더니 무려 20%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오 괜찮네 이건데 벤치마크를 봤더니 다른 데는 30% 난 거예요. 에? 30% 뭐야 그러면 이거는 요것만 놓고 보면 잘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요거하고 봤더니 상대적인 느낌에서는 못한 거잖아요. 야, 너 좀 분발해야 됐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운영자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충족 조건 요거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족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운영 이전에 명확하게 설정이 돼줘야겠다. 두루뭉실해서도 안 되고요. 사후에 해 나왔어도 안 돼요. 사전에, 이전에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운영 성과를 운영자가 추적이 가능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운영상도 표현해 줘야겠다. 나는 분명히 주식을 보고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벤치마크는 채권이에요. 아니면 가상화폐예요. 이거 뭐 주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방향에 맞게끔 추적이 가능한 걸로,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상을 표현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점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벤치마크. 자, 이러한 benchmark에 대한 종류가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요, 정말 지수화 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 다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볼게요. 요거 자산 집단 하고요, 벤치마크 종류하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문제 한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먼저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 이거는 뭐 대표적이죠.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것들 벤치마크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 그러면 어떤 거냐? MSCI, ACWI가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 MS 보이죠? MS.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주식
그에 관심 있으시죠? 좀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아 해외구나. MS,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해서 연결을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안투자라는 게 뭡니까? 대안투자. 주식이나 채권 외에 다른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대안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재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 원자재다라고 했을 때 여기 CRB 이게 원자재를 나타내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CRB다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은요 리치죠, 뭐 리치 이렇게 리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 투자에 대한 지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권은 여기에 채권, 예금은 3년 정기 예금 이렇게 나오고요. 단기 금융이다 그러면 CD가 이제 단기 금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 외에도 정말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다 정도인데 여튼 나와 있는 것들 연관지는 문제들이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맞춰주세요라고 할 때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잘 봐두세요. 자,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일단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는요.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어떤 거냐? 기대 수익과 위험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수익이 높습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는 높죠. 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근데 위험은 낮아요 라고 한다면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잖아요. 아니 수익은 높은데 위험은 낮습니다. 내가 100원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200원에 대한 수익이 나는데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 보면 아니 수익이 낮대요. 네, 수익이 100원을 투자하면 한 10원 나올까 말까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험은요 내가 원금 이상으로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그 투자 자산은 0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게 기대가 되면 그거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 불확실하게 높아지게 되면 뭐 좀 불안해지면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는 기대 수익과 위험과 관련돼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아까 이자 지급형 자산과 투자 자산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끌고 왔을 때 이자 지급형 자산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가입 시점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금과 적금 이렇게 가입할 때 처음부터 1년짜리 얼마 5년짜리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자 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 확정이 돼요. 가입 시점에. 그래서 뭐 예금은 가입 시점의 금리라든가 뭐 CD라든가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가입 시점의 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정이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에 달라지는 거니까 미래 전망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투자 수익률을 어쨌든 측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추세 분석법이라든가 시나리오 분석법, 펀더멘탈 분석법, 그 다음에 시장 공동 예측지 사용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한 번씩 보여지긴 합니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투자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측정하는 것 관련돼서 추세 분석법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시험 문제 10번 보면 10번 다 나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뭔데? 그러면 이게 뭔지 내용과 의미를 같이 매칭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세 분석법인데 말 그대로 추세를 분석하는 겁니다. 추세를 분석한다. 이 과거에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수익률을 예측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한 10년간 보니까 주식에 대한 이렇게 수익이 추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딱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연간 평균 10%에 대한 수익률을 보이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10% 수익을 보였으니까 예상컨대 내년에도 연 10%에 대한 수익률을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뭐다? 추세 분석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근데 어떤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면 장기예요. 장기. 누적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갖고 왔을 때 그거를 평균 냈을 때 우리가 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단기에 대한 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장기간 발달해 온 곳에서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자본시장 자체가 역사가 너무 짧으면은 추세 분석법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시나리오 분석법인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도 대비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계산 문제도.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시나리오 분석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단순하게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자, 시나리오 분석법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줄 게 뭐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CC 뭐 이렇게 꼭 좀 매칭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률을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 시뮬레이션은 뭔데? 라고 했을 때는 각 상황별로 확률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황을 봤더니 보통 호황, 불황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가 정말 좋아질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것도 한 30%될 것 같고, 그냥 그래 한 40% 정도 돼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확률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좋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올까? 좋을 때 수익률을 봤더니 한 1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을 때는 한 마이너스 5% 나오지 않겠니? 그냥 그럴 때는 그때는 한 5%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수익률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확률에다가 예상 수익률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곱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싹 더하게 됩니다. 싹 더하게 되면 요거 3.5%가 뭐다? 요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나온 듯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해서 각 상황별로 나누게 되고 거기에 맞는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부여하면서 각각 곱해가지고 다 더했을 때 그러면 3.5%가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시나리오 분석법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확률과 예상 수익률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주식 A가 있고요. 주식 A가 있고 주식 B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경기, 정상, 그 다음 불경기 이렇게 상황별로 했을 때 확률적으로 각각의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고요. 이때에 해당되는 주식과 관련된 A, B와 관련된 수익률을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고요.
C도 있네요. 예, C도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고 각각의 이제 수르륵 곱하고 슈락 곱하고 해서 나온 거 요 값이 이제 기대하는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를 이렇게 세 가지 주식을 주어지면서 각각의 기대 수익률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하면 요 하나 정도는 나올 거예요. 요 하나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보세요. 주식 A하고 주식 B하고 주식 C 각각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A는 15%, B는 15%, C는 12%입니다. 만약에 이 셋 중에서 하나만 투자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한 거는 12%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다른 것들은 15%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요건 12%를 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요거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A하고 B는 기대하는 수익은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위험을 따져봐야겠다. 둘 중에 위험이 좀 낮은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 위험에 대한 계산은 또 따로 하게 됩니다만 얼핏 봐도 요 A 같은 경우에는 15% 기대 수익이 나는데 떨어진 정도가 100부터 마이너스 70까지 이게 좀 멀리 떨어지게 움직인다면 상대적으로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가 나는데 떨어진 정도가 40부터 마이너스 10까지만 움직이는 거니까 변동폭 자체가 B가 A보다는 작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나만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 수익이 높은 거 같다면 위험이 낮은 B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하는 건 시나리오 분석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멘탈 분석법이 있습니다. 펀드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본질적인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1억 원을 맡깁니다. 그러면 예금 이자 3% 주겠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식에다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기대하는 수익이 3%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 안 합니까? 여기는 위험 없이 원금에 대한 손실 없이 3%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3%를 주는데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무언가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여기서 얻게 되는 3% 이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쪽으로 끌고 오시면 돼요. 그 개념을.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미래에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 즉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수익률로 예측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3% 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주식이 가져가는 위험에 대한 그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그거를 여기다 얹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 프리미엄이다. 각 자산별로 위험,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구조화 시켜가지고 반영하게 되는 기법이 되는데, 자,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무위험 이자율. 여기서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국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채권은 존속하면서 이자는 계속 줄 테니까. 그래서 국채에다가 플러스 주식 본연이 갖고 가는 그 위험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를 얹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면 무위험 이자율은 뭡니까? 국고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다른 말로 보면 이제 명목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적금 가입합니다. 그러면 3%예요? 5%예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시장의 평균 기대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무위험, 증권에 대한 평균 수익률 그 차이, 예. 그 차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채권에 대해서는요, 채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채권인이 가져가는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요것도 간단한 계산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펀더멘털 분석법은 뭐다?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펀더멘털 분석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채권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명목이자율, 즉 무위험 수익률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명목이자율이라고 한다면 실질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한 거를 우리가 명목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위험 수익률, 이자율은요, 2 플러스 2.5니까 4.5가 되겠네요. 4.5. 자,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목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 요거 4.5에다가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4%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8.5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이런 게 쉬운 문제 나옵니다. 그럼 과감하게 여러분들 암산으로도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로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돌다리를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계산 문제 대비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 공동 예측지 사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시장.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시장을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분석법 하면 같이 떠올라줘야 될 건 시뮬레이션이잖아요. CC. 여기는 뭐예요? 시장 공동체, 시장 참여자, 시장 이렇게 끌고 와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채권은요, 채권은 수익률 곡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로 예측한다. 그 다음에 주식은요, 배당 할인 모형이라든가 현금 흐름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뭐 교재에서는 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했을 때 퍼분의 1, 퍼분의 1, 이 퍼의 역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시고자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퍼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퍼라는 건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역수로 거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EPS가 1,000원이에요. 주당 이익이 1,000원이 나왔습니다. 주가는요, 10,000원입니다. 여기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거 퍼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거니까, 주가가 얼마입니까? 요거 10,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PS는 얼마입니까? 1,000원이잖아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요거, 퍼는 얼마가 나왔을까? 10배가 나온 건데, 요거는 역수로 한 거니까 뒤집어 버리게 되면은 10%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도 나올 만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 한다면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펀더멘탈 분석법에 따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어쨌든 네 가지 다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주당 순이익, 배당 수익률에다가 성장률을 더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로 볼 수 있는데, 좀 배당을, 그러니까 이익이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도 유보시키는 거가 있거든요. 사내 유보 이렇게 있는데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배당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 수익률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사내에다 유보시키면 결국 그걸 갖고 투자해서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장률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에다가 성장률을 더한 거가 주식에 대한 기대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뭐 교재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난이도 있게 막 꼬아가지고 문제 낸 적은 없어요.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로 이루어진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 위험이라는 게 뭘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익률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위험이 뭘까라고 한다면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투자했는데 100원을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말로 풀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손실의 가능성은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기대 수익률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를 제가 이해를 돕고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냈습니다. 기대하는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10%가 되겠고요. 실제 수익률을 봤더니 6%하고 12%가 돼 있습니다. 요거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차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기대하는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과의 거리를 우리가 편차. 그러니까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편차. 근데 편차의 경우에는 거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해준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분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편차, 거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곱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분산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산을 다시 루트를 씌운 거, 이걸 바로 우리가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도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변동계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용어로 보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위험 지표 평균은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얘네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찾기 문제가 나온다면 평균이 답이다. 왜? 저거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는 뭐다? 위험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험을 측정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과 표준 편차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분산을 루트를 콱 씌운 게 바로 표준 편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분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떨어진 거를 이제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했잖아요. 편차. 근데 거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곱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신다면 편차, 떨어진 거리, 이거에 제곱을 한 게 분산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고, 분산을 그냥 루트로 콱 씌운 게 표준 편차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 이렇게 나온다면 기대하는 수익률, 그다음에 실제 수익률, 평균하는 수익률 대비 기대하는 수익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리, 여기서 떨어진 거리, 이걸 우리가 편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험에 대한 측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복잡합니다만 이거 다행스럽게도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요 사례는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법 할 때 나왔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에 대한 기대 수익률 15%, B에 대한 기대 수익률 15%, C에 대한 기대 수익률 12%인데 이거 C는 선택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수익이 낮으니까 이 두 가지 갖고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라고 해서 위험이 낮은 거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미리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계산을 쫙 해서 봤더니 우리가 앞에서도 예측을 했잖아요.
기대하는 수익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험한 건데 A가 B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 A가 B보다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대 수익을 나타낸다면 떨어짐 정도가 벌어짐 정도가 작은 B가 우월한 투자 대상입니다 라고 해석은 할 수 있다. 해석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다음 보면 투자 수익률에 대한 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운데를 쫙 놓고서 탁 포개게 되면 똑같이 딱 접혀지는 걸 우리가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면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투자 수익률에 대한 예상 범위를 측정할 수 있다. 어느 범위 안에서 예상하고 있는 투자 수익률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8% 수준에서 투자 수익률이 들어갈 범위하고 95% 확률하고 99% 확률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좀 범위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이면 높일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겠죠. 넓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요거 계산하는 문제 대비하셔야 되는데, 자, 68%예요. 그러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95%예요. 일단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 99%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푼다면 68% 신뢰 수준 하에서 투자 수익률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평균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여기가 해당되는 거다. 그 95% 신뢰하는 수준 내에서 투자 수익률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평균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 편차 99%는요 평균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는 거는 제가 한번 사례로 보여드릴 텐데 68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 95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99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자, 평균 수익률이 15%이고 표준 편차가 19.4%인 주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68% 신뢰하는 구간 속에서 투자 수익률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평균 수익률 여기다 갖다 놓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표준 편차부터 평균 수익률 갖다 놓고 플러스 1 곱하기 표준 편차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투자 수익률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4.4에서 34.4%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가 들어갈 확률은 몇 퍼센트다? 68%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네. 그러면 95%, 99% 요 신뢰 수준 하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똑같아요. 평균 수익률을 갖다 놓고 9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 편차부터 평균 수익률 플러스 2 곱하기 표준 편차 사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해 내면 되겠다. 그러니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다. 68은 플러스 마이너스 1, 95는 플러스 마이너스 2, 99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요것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면
똑같습니다. 평균 수익률 15%에 표준패자 19.4%인 주식의 경우에 일단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4에서 34%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 68%가 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 투자 수익률이 들어갈 확률이 68.27%니까 그냥 68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밖으로 나갈 확률은요? 이 밖으로 나갈 확률은 32%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 밖으로 나갈 확률은. 근데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반을 쭉 나눠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4.4 밖으로 나가 있을 확률은요. 요것도 반으로 나누게 되니까 여기는 16%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4.4% 밖으로 나갈 확률은 요것도 마찬가지 32니까 16%가 된다. 그래서 요쪽도 16%, 요쪽도 16%, 합하면 32%, 더하면 100%. 이렇게 또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늘 그러하듯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같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중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산 배분 왜 중요할까? 자, 투자 대상 자산군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가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간에 대한 자금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가 도래됐다.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 수익률 결정에 대한 자산 배분 효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투자자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하나, 둘, 세 개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통합적 투자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목표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격 시험에 합격하시려는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표가 먼저 설정이 돼줘야겠다. 이게 1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산 배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 배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을 선택하게 되고 나중에 수정과 사후 통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도 같이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되겠다라는 말씀. 자, 자산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 집단 하나의 반, 클래스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산 집단 내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자산 집단은 다른 자산 집단과 상관관계가 높아서는 안 되죠. 상관관계가 낮춰야겠죠. 단거리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장거리 잘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뛰기 잘하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아서가 아니고 낮아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네요. 다음에 다음 중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벤치마크 기준 지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운영 성과와 위험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이다.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크의 운용 성과를 운용자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되는 자산의 바람직한 운용상을 표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운영 후에 명확하게 정해지면 안 되죠. 운영 전에 정해져야 그 방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면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각
주식의 확률분포를 분석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묶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나리오 분석법에 의한 거죠. 그래서 각 상황과 확률을 대입시켜 놓고서 거기에 맞는 예상 수익률을 나열한 다음에 이거 계산해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건데, 자, 주식 A가 있고 주식 B가 있네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먼저 딱 이렇게 계산한 거 보시게 되면 A는 0.4 곱하기 2, 0.4 곱하기, 여기도 0.2죠. 0.4 곱하기 0.1, 0.2 곱하기 마이너스 0.15 계산하게 된 거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싹 더하게 되면 9%.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0.4 곱하기 0.05, 0.4 곱하기 0.1, 0.2 곱하기 0.15 해가지고 싹 더하게 되면 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A에 대한 기대 수익률 몇 프로? 9%. B에 대한 기대 수익률 몇 프로? 9%. 여기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A하고 B하고 기대 수익률은 같아요. 그런데 얼핏 봐도 지금 9부터 이렇게 20, 9부터 마이너스 15의 움직임과 9와 5, 9와 15 움직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벌어진 걸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더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무래도 A가 B보다는 좀 위험스럽겠구나 라고 아마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B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다? 아니죠. 같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 주식이 B 주식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다. 더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보다. 요거 맞네요.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B 주식이 A 주식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요것도 계산하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다 치고 요게 시나리오 분석법에 의한 계산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에다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게 벌어짐 정도가 이렇게 봤을 때 A가 B보다 더 많이 조금 벌어져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A가 B보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이렇게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구하세요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요. 다음에 다음 중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위험. 그래서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균은 뭡니까? 평균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셨다가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